고요한 오후의 햇살이 먼지를 감싼 채 김수연의 작은 꽃집 안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다. 공기 중에는 흙내음과 만개한 꽃들의 달콤한 향기가 뒤섞여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투명한 막처럼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수연은 낡았지만 정든 나무 작업대 앞에 서서 막 배달 온 하얀 리시안셔스의 줄기를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가위날이 연한 줄기를 스칠 때마다 사각 하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자 스스로를 위한 작은 명상과도 같았다. 그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든 수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단골 손님이거나 혹은 길을 지나다 꽃향기에 이끌린 새로운 인연일 터였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낯선 얼굴의 우편 배달부였다. 김수연 씨 맞으시죠? 등기우편입니다. 수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등기우편을 받을 일은 거의 없었다. 세금 고지서나 공과금 청구서는 모두 전자우편으로 받은 지 오래였다. 그녀는 가위를 내려놓고 손을 앞침에 닦으며 배달부에게 다가갔다. 서명을 마치고 건네받은 것은 상아색의 빳빳한 봉투였다. 고급스러운 질감과 금박으로 새겨진 장식. 그것은 누가 봐도 청첩장이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는 사람 중에 결혼할 만한 젊은이가 누가 있었더라. 기억을 더듬으며 봉투를 뒤집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의 이름 칸에 적힌 이름, 낯선 남자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신부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인쇄된 신부의 아버지 이름. 박성호 10년 전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해버린 전 남편의 이름이었다. 세상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다. 귀가 먹먹해지고 꽃집을 가득 채웠던 향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빳빳한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꿰뚫었다. 전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낳은 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아주 잠시나마 자신의 딸이었던 아이가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 그날, 그 청첩장을 손에 쥐었던 그날, 수연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자신의 등 뒤에 유령처럼 붙어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작업대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청첩장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그들의 새로운 가족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을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은 그 사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 이 청첩장은 어쩌면 의례적인 통보, 혹은 이제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무언의 과시처럼 느껴졌다. 수연의 삶은 10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강물과 같았다. 이혼 후 그녀는 도망치듯 모든 연고를 정리하고 이곳 서울의 한적한 변두리 동네로 흘러 들어왔다. 그리고 이 작은 꽃집을 열었다. 꽃은 말이 없었다. 그녀의 과거를 묻지도 그녀를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피고 지며 그녀의 외로운 시간을 함께 해주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꽃시장에 가고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꽃을 다듬고 포장하고 손님을 맞았다.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위층에 있는 작은 집으로 올라와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다.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일상,
그것은 슬픔을 잊기 위한 그녀 나름의 처절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고독은 안개처럼 스며들어와 그녀의 모든 것을 잠식했다. 동네 시장의 상인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는 시선, 무심코 던지는 혼자 사세요 라는 질문 하나에도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곤 했다. 이혼녀라는 세 글자는 보이지 않는 주홍 글씨가 되어 그녀의 이마에 새겨진 듯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자신을 꽃집이라는 작은 성 안에 가두었다. 그녀의 유일한 창은 가게의 커다란 유리창이었다. 그 창을 통해 그녀는 바깥 세상을, 그리고 길 건너편의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곤 했다. 길 건너편에는 평온 한의원이라는 낡은 간판을 단 한의원이 있었다. 수연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늘 한결같은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도, 나이도, 사연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문을 열고 저녁이면 불을 끄고 퇴근하는 한의원의 원장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이 선한 인상을 주는 중년의 남자였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창너머로 그를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가 허리가 아픈 할머니를 부축해 문 밖까지 배웅하는 모습, 어린아이가 침을 맞기 싫어 울자 조용히 사탕을 건네며 달래는 모습, 진료가 없는 시간에는 한의원 앞 작은 화단에 물을 주는 모습을, 그의 모든 행동에는 서두름 없는 평온함과 따뜻한 배려가 묻어났다. 특히 수연의 마음을 끈 것은 한의원에서 흘러나오는 옅은 약재의 냄새였다.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쌉쌀하면서도 은은한 그 향기가 길을 건너 꽃집 안까지 스며들곤 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힘이 있었다. 마치 괜찮다, 다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다. 그는 수연에게 있어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자신처럼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며 단단하게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녀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그가 만들어내는 평온한 풍경의 일부가 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삭막한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수연은 손에 쥔 청첩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금박 글씨가 오후의 햇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과거로부터 날아온 이 한 장의 종이가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평온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다시금 차가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마침 그가 한의원 문을 열고 나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하나의 견고한 나무처럼 보였다. 수연은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다. 오늘은 왠지 길 건너편에서 불어오는 저 쌉쌀한 약재의 냄새가 유난히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전 남편의 청첩장이 도착한 이후로 수연의 밤은 더욱더 길고 깊어졌다.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불청객처럼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다. 차갑고 공허했던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들, 법정 복도를 홀로 걸어 나오던 순간의 막막함, 그리고 그 이후 시작된 끝없는 외로움. 기억의 파편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잠을 핥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갈수록 고질병이었던 어깨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마치 커다란 바위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통증은 이제 팔까지 저려오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도 수연은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꽃집 문을 열었지만 정신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몽롱했다. 꽃에 물을 주기 위해 물뿌리개를 드는 순간 어깨부터 팔까지
찌르르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울려 퍼졌다. 아,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물뿌리개를 놓치고 말았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물뿌리개에서 쏟아진 물이 그녀의 발목을 적셨다. 수연은 젖은 발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다. 진통제를 먹어도 그때뿐. 파스를 붙여도 나아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통증. 그리고 이 통증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저절로 길 건너편으로 향했다. 평온 한의원, 수십 번도 더 망설였다. 낯선 곳에. 특히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병원에 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상대는 매일같이 창 너머로 마주치던 그 남자였다. 자신의 초라하고 아픈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아침 팔을 관통하는 이 날카로운 통증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수연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가게 문에 잠시 외출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낮 시간에 꽃집을 비웠다. 길을 건너는 짧은 순간이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한의원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짙은 약재 향이 그녀를 감쌌다. 어쩐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이 느껴지는 향기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딸랑 꽃집의 것과는 다른 조금 더 묵직하고 낮은 종소리가 울렸다. 한의원 내부는 수연의 상상보다 더 아늑하고 조용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약장에서는 세월의 깊이가 느껴졌고 잘 마른 나무 냄새와 약자의 냄새가 뒤섞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대기실에는 할머니 두 분이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진료실 안쪽에서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박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실제로 마주한 그는 창 너머로 보던 것보다 더 인상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눈가의 잔주름이 그의 연륜과 온화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 어깨가 너무 아파서요.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기어들어가게 말했다. 진우는 그녀를 알아본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안내했다. 길 건너 꽃집 사장님 맞으시죠? 전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했는데. 이제야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의 말에 수연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 역시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다. 진료실은 단출했지만 정갈했다. 진우는 수연을 진찰 의자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손목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 위로 올렸다. 진맥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따뜻한하고 마디 굵은 손가락이 그녀의 차가운 손목에 닿는 순간 수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타인의 온기였다. 진우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그녀의 맥을 짚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수연의 긴장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잠은 잘 주무십니까? 침묵을 깬 것은 진우의 나지막한 질문이었다. 아니요. 요즘 들어 더 잠을 잘 못 잡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울화가 치밀 때도 있으시고요.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신에 가까운 말이었다. 수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마음속의 응어리를 진우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음에 화후가 많으시네요. 그게 풀리지 않고 쌓여서 어깨와 목에 병을 만든 겁니다. 몸의 통증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이제 좀 돌봐달라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연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의사와 환자로서 나누는 건조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이 아닌 마음을 진찰하고 있었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혼 후 지난 10년간 그 누구도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이혼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진우는 그녀에게 침 치료를 권했다. 치료실 침대에 엎드려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는 동안 수연은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열어주는 기분이었다. 가느다란 침이 뭉친 어깨 근육을 파고들 때마다 아픔과 함께 그동안 쌓여왔던 설움과 긴장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치료가 끝나고 진우는 그녀에게 작은 약 봉투를 건넸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수연은 약 봉투를 받아들고 꾸벅 인사를 한 뒤 한의원을 나섰다. 어깨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녀가 길을 건너 꽃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진우는 진료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길 건너편에 저 여자를 알고 있었다. 아름다운 꽃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던 여자. 늘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었다. 오늘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진우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 역시 오랫동안 자신만의 동굴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는 알 수 있었다. 상실과 고독이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춥게 만드는지를. 창밖에 수연의 꽃집 위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저 바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박진우의 치료는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며칠간 꾸준히 침을 맞고 그가 지어준 약을 마시자 바위처럼 짓누르던 어깨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더 놀라운 변화는 밤에 찾아왔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육체의 고통이 덜어지자 닫혀있던 마음에도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의원에 가는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어느새 그것은 수연의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있었다. 진료 시간은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이 조용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으로 채워졌다. 이 약재는 국화인데 머리를 맑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처럼 섬세한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께 좋죠. 진우는 약재를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수연의 일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꽃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계절마다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운지 이야기할 때 수연의 얼굴에는 자신도 모르는 생기가 피어났다. 어느 날 오후 진우가 처음으로 길을 건너 그녀의 꽃집으로 들어왔다. 딸랑 하고 울리는 종소리에 고개를 든 수연은 그를 보고 깜짝 놀라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대기실이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요. 공기도 정화해주고 환자들 마음도 편안하게 해줄 만한 화초가 있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가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연의 뺨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며 정성껏 그에게 맞는 식물을 골라주었다. 은은한 향기가 있는 스파티필름이었다. 그녀는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는 학생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작고 따뜻한 교류가 시작되었다. 진우는 매주 한 번씩 꽃집에 들러 진료실에 놓을 작은 꽃을 사갔다. 수연은 그 보답으로 그의 건강에 좋을 만한 허브차를 직접 블렌딩하여 한의원에 가져다 주었다. 이건 로즈마리랑 페퍼민트를 섞은 건데 집중력에 좋대요. 이건 캐모마일인데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작은 선물에 진우는 언제나 아이처럼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수연은 변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절망감이 아닌 작은 설렘을 느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희미한 미소를 발견하는 날이 늘어났다. 10년 동안 흑백 사진처럼 빛발에 있던 그녀의 세상에 다시 색깔이 입혀지는 것 같았다. 진우라는 남자가 가져온 따스한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봄볕과도 같았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그 그림자처럼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수연은 동네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수연을 보자마자 반가운 척하며 다가와 팔을 툭 쳤다. 어머, 꽃집 사장님 요즘 얼굴이 활짝 폈네. 폈어. 길 건너 박 원장님이랑 친하게 지내시더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 그 양반 사람 좋기로 소문났잖아. 부인 일찍 여의고 혼자 된 지 오래됐는데. 아주머니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호기심과 끈적한 관심이 가시처럼 수연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등 뒤로 따라붙는 시선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혼한 여자가 호라비와 가까워지는 것을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연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진우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의 순간마다 날카로운 자기 검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박 원장님처럼 점잖고 훌륭한 분 옆에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걸까? 사람들의 입방에 그가 오르내리게 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그가 피해를 입게 될 거야. 이혼녀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와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상처 입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진우의 순수한 친절과 호의를 받을 때마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마치 깨끗한 도화지에 자신의 더러운 발자국을 남기는 것만 같았다. 며칠 뒤 한 손님이 꽃을 사러 와서 계산을 하며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사장님, 저번에 박 원장님이 꽃 사가시는 거 봤어요. 두 분 잘 어울리시던데요. 그 말에 수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돈을 건네는 손님의 손만 쳐다보았다. 손님이 나가고 난 뒤 꽃집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공간을 가득 채우던 꽃향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의원 창가에 그녀가 골라준 스파티필름 화분이 햇살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진우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저 평온한 세상, 자신이 감히 속할 수 없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깨끗한 세상. 수연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연약한 꽃봉고리 주위로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촘촘히 벽을 세우고 있었다. 행복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밀어내는 깊은 두려움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다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토요일 오후였다. 주말의 거리는 평일보다 한산했고 수연은 가게 앞 화분들을 정리하며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진우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감은 그의 한결같은 따뜻함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게도 두 번째 봄이 허락될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때 한의원 앞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걸어 나오는 진우와 한 젊은 여자의 모습이 수연의 눈에 들어왔다. 여자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누가 봐도 그의 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진우 역시 딸의 곁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살짝 숨겼다. 화분들 뒤에 서서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사람처럼 완벽해 보이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 저 그림 속에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이질감과 함께 희미한 슬픔이 밀려왔다. 두 사람은 한의원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듯 했다. 수연은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얼굴색부터 달라지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명랑했다. 그런가 나이 드니 그냥 그런 거지. 진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에이, 아니에요. 혹시 길 건너 그 꽃집 아주머니 때문이세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분이야. 아주 따뜻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지. 진우의 대답에 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밝았던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걱정과 우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늘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고요. 그런데 딸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망설였다. 그리고 이내 수연의 심장을 향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말을 내뱉었다. 그런데 이혼한 여자라니 좀 복잡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기도 쉬울 거고요. 저는 그냥 아버지 명성에 흠이라도 갈까봐, 괜한 구설에 시달리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혼한 여자? 복잡하잖아요. 그쵸? 몇 개의 단어가 수연의 뇌리를 세차게 강타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단어들만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에서 울려 퍼졌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였다. 그것은 세상의 가장 보편적인 시선이자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며 내뱉은 진심 어린 우려였다. 민지야, 그건 편견이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봐선 안 돼. 진우가 단호하게 딸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 더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진우의 변호도 그 뒤에 이어질 말도 들을 수 없었다. 이미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들은 것은 오직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과 자신이 그의 인생에 복잡한 문제이자 흠집이 될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뿐이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조용히 가게 안으로 뒷걸음질 쳤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모종삽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가게 가장 안쪽,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 희망을 품었던 자신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래, 역시 나는 안 되는 거였어. 감히 행복을 꿈꿔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박 원장님은 저렇게 번듯한 딸도 있고 평생 쌓은 명망도 있는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누가 되는 일이었다. 과거의 망령들이 다시 그녀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혼하던 날, 전 남편의 가족들이 던졌던 경멸의 눈빛, 혼자가 된 후, 세상이 그녀를 대하던 차가운 방식,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편견이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벽 앞에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수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진우의 딸은 차를 타고 떠났고 진우는 떠나는 차를 잠시 바라보다가 무거운 어깨를 하고 한의원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저 쓸쓸함의 이유에 혹시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따스했던 햇살은 어느새 빛을 잃고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였다. 수연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피어나려던 연약한 희망의 싹은 과거로부터 불어온 차가운 속삭임에 뿌리째 뽑혀버리고 말았다. 그날 이후 김수연의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 주위에 높고 차가운 벽을 쌓아 올렸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진우를 위한 벽이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고 또 되뇌었다. 상처 입은 새가 다시는 날 수 없을 거라 믿으며 스스로 둥지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그것은 아프고도 단호한 결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진우가 작은 꽃을 사기 위해 길을 건너왔을 때 그는 무언가 달라진 공기를 즉시 감지했다. 이어서 오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담겨있던 따스한 온기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눈을 맞추지 않은 채 다른 손님을 대하듯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진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수연은 거짓말을 하며 재빨리 프리지어 한 다발을 집어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제 어깨는 다 나아서 한의원은 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포장된 꽃다발과 함께 거스름 돈을 건네며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게 닫힌 문과 같아서 진우는 그 너머에 어떤 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은 정중했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다. 진우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꽃집을 나섰다. 딸랑 문이 닫히고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수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다.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 그녀는 작업대 아래로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이것이 최선이야. 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었지만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 사이에 모든 교류는 끊어졌다. 수연은 더 이상 한의원에 가지 않았고 진우가 창밖으로 보일 때면 가게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가 타주던 향긋한 허브차도 그가 사가던 작은 꽃도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그들의 거리는 세상의 끝과 끝처럼 멀어졌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진우는 도저히 이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한의원 문을 닫고 곧장 꽃집으로 향했다. 이미 영업은 끝났지만 가게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에 그의 마음이 아려왔다. 접니다. 박진우.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을 모양이었다. 그가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수연은 문틈으로 얼굴의 반쪽만 내보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연 씨,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제가 뭔가 실수를 했다면.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마주하자 수연의 결심이 흔들렸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품에서 울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등 뒤로 보이는 평온 한의원 간판과 그의 딸이 했던 말이 다시금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복잡하잖아요. 수연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원장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그럼 왜 그냥 앞으로는 예전처럼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도 저는 불편합니다. 그러니 이만 가주세요. 오해라는 단어는 진우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실망과 상처를 수연은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진우는 힘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섰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은 문의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차가운 벽 뒤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벽 너머에서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어떤 마음일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 밤, 꽃집 안에서는 주인을 닮은 꽃들만이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길 건너 한의원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혹독한 겨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남자가 꺼진 불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장마가 이어졌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 물에 잠긴 듯했고 쉴 새 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꽃집 안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수연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물안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길 건너편 한의원은 젖은 풍경 속에서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진우와 담을 쌓은 이후 그녀의 시간은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꽃을 만지고 손님을 맞고 혼자 밥을 먹는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을 채우던 작은 옹기는 사라지고 텅 빈 공허 한만이 남았다. 그녀는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서서히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그날 오후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다. 손님의 발길도 끊긴 가게 안에서 수연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클래식 선율을 들으며 낡은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딸랑 하는 격한 종소리와 함께
누군가 가게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차가운 비바람이 가게 안으로 몰아치며 여린 꽃잎들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수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박진우의 모습이었다. 그의 머리카락과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늘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원장님, 수연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진우는 그녀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눈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슬픔,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 그는 수연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물어야 할 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를 유령 취급하시는 겁니까? 그의 절박한 외침이 꽃집 안을 가득 울렸다. 수연은 그의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아무 잘못 없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제 눈을 피하고 제 인사를 피하고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구시는 겁니까? 제가 당신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울었고 번개가 어두운 실내를 순간적으로 밝혔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수연은 그의 얼굴에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녀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그 순간 수연이 지난 며칠간 필사적으로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이혼녀라는 꼬리표, 이 꼬리표는 평생 가도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뭘 해도. 어딜 가도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봐요.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하죠. 원장님 같은 분 옆에 나 같은 여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응어리를 토해냈다. 나는 그냥 원장님 인생의 짐일 뿐이에요. 괜한 구설수에나 오르게 할 복잡하고 피곤한 과거를 가진 여자일 뿐이라고요. 따님 말이 다 맞아요. 나는 당신 명성에 흠집만 낼 거예요. 말을 마친 수연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작은 꽃집 안은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거센 빗소리, 그리고 라디오에 슬픈 음악소리가 뒤엉켜 거대한 슬픔의 폭풍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어깨를 들썩이며 겨우 울음을 그쳤을 때 그는 조용히 그녀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내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꺼내는 자신의 이야기였다. 암이었어요.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매일 아내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죠. 의사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내 세상도 함께 무너졌어요. 내 시간도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낮게 울렸다. 그러다 당신을 봤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아름다운 꽃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을 가진 눈으로 창밖을 보던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죽은 아내를 보았고 그리고 외로운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젖은 뺨을 감쌌다. 수연 씨, 내 눈에 당신은 이혼녀가 아닙니다.
그 어떤 꼬리표를 단 사람도 아닙니다. 내 눈에 당신은 그저 김수연입니다. 꽃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스스로를 가둬버린 여자. 내가 다시 웃게 해주고 싶고 함께 아파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의 심장은 부서질 듯이 뛰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두려움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돌아가세요.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녀는 그의 손을 밀어내고 고개를 숙인 채 애원했다. 그녀의 마지막 거절에 진우의 눈빛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미련이 가득한 걸음으로 돌아섰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비바람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가 그가 사라지자 문이 닫히며 모든 것이 다시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다. 수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을 느끼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이 부서진 폐허만이 남아있었다. 폭풍우가 핥히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하늘은 맑게 개어있었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나간 세상은 유난히 더 깨끗하고 선명해 보였다. 하지만 김수연의 세상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이었다. 간밤의 격정적인 다툼과 오열은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렸다. 그녀는 텅 빈 껍데기처럼 일어나 기계적으로 꽃집 문을 열었다. 가게 안은 어지러웠다. 간밤의 비바람에 쓰러진 화분과 흩어진 꽃잎들이 그녀의 마음처럼 황폐하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러진 가지를 잘라내고 흙탕물이 묻은 바닥을 닦았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청소를 마치고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있자 끔찍한 정적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습관처럼 창밖을 보았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길 건너편 평온 한의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문을 열고 환자들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문 앞에는 임시 휴진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순간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어젯밤 비를 흠뻑 맞아서 몸살이라도 난 게 아닐까니. 어쩌면 나 때문에 너무 상심해서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하지만 한의원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그날 하루 종일 수연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틈만 나면 길 건너편을 쳐다봤지만 한의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늘 그 자리에 따뜻한 등불처럼 켜져 있던 불빛이 사라지자 거리는 온통 어둠에 잠긴 듯 삭막하게 느껴졌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공허함이었다. 이튿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의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박진우의 부재는 수연의 일상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구멍을 만들어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길 건너편에서 들려올지 모를 그의 기척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꽃을 다듬다가도 무심코 창밖을 보았을 때 그곳에 그의 모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허탈감에 빠졌다. 쌉쌀하면서도 마음을 안정시켜주던 약자의 냄새도 더 이상 바람을 타고 날아오지 않았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수연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지를, 그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안이자 기쁨이었는지를 그녀는 그의 따뜻함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유일한 빛을 제 손으로 꺼버린 것이었다.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사회의 편견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다. 진짜 괴물은 바로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 이혼녀라는 꼬리표 뒤에 숨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행복해질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자기 자신. 그녀는 진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비겁하게 도망쳤던 것이다.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을까. 죽은 아내에 대한 아픔까지 고백하며 진심을 다해 다가왔던 그에게 그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거절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의 젖은 눈빛, 절망으로 흔들리던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수연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무작정 밖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그녀는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들은 웃고 떠들고 연인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풍경 속에서 그녀만이 외로운 섬처럼 홀로 앉아 있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가 자신을 만나주기는 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진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나의 눈에 당신은 그저 김수연입니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싶었다. 누군가의 전처도 이혼녀도 아닌 그저 김수연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사람을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지고 있는 저녁해가 마지막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 소리 없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으리라고. 설령 너무 늦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만 했다. 후회는 그때 해도 늦지 않을 터였다. 공원에서 돌아온 수연은 더 이상 예전의 수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두려움에 떠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이혼녀라는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고 오롯이 김수연으로서 태양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까? 무작정 그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일이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진심을, 그리고 섣부른 말들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언어가 필요했다. 바로 꽃의 언어였다. 그녀는 가게 안쪽,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식물들을 모아둔 작은 온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몇 년에 걸쳐 애지중지 키워온 귀한 난초들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고고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백색 호접란 후디에란 한 그루에 머물렀다. 순백의 꽃잎이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우아하게 펼쳐진 호접란. 그 꽃말은 순수한 사랑, 그리고 존경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부터 수연은 온 정성을 다해 호접란을 돌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난초의 잎을 정성껏 닦아주고 뿌리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을 주었다. 마치 상처 입은 그의 마음에 연고를 바르듯.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난초를 돌보며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미안해요. 당신이 그리웠어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진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한의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가 정성껏 가꾼 호접란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개했지만 그것을 받아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때때로 그녀의 결심은 약해지기도 했다. 혹시 그가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완전히 잊기로 결심한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내 눈에 당신은 그저 김수연입니다. 그 말을 부적처럼 품고 그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리고 엿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다. 가게를 정리하던 수연은 무심코 창밖을 보았다가 숨을 멈췄다. 익숙한 자동차 한 대가 한의원 앞에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바로 박진우였다. 며칠 만에 본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아마도 아내의 묘가 있는 고향에 다녀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수연은 짐작했다. 그의 지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연은 밤새 잠을 설쳤다. 그리고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가장 좋은 화분에 호접란을 옮겨 심고 작은 카드에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 내려갔다. 수십 번을 고쳐 쓴 끝에 그녀는 가장 단순하고 솔직한 문장을 남겼다.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그녀는 난초 화분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들고 길을 건넜다. 아직 아무도 없는 새벽의 거리는 고요했다. 그녀는 한의원에 굳게 닫힌 문 앞에 조심스럽게 화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카드를 화분에 살며시 기대어 놓은 뒤 서둘러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다. 수연은 가게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 커튼 뒤에 숨어 길 건너편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한의원 문이 열리고 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문 앞에 놓인 하얀 호접란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난초 앞에 쭈그리고 앉아 벨벳 같은 하얀 꽃잎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리고 화분에 기댄 카드를 발견했다. 그가 카드를 집어 읽는 짧은 순간 수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듯했다. 역시 너무 늦었던 걸까? 진우는 카드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난초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난초 화분을 양손으로 받쳐들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한의원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고개를 돌려 길 건너편 수연의 꽃집이 있는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수연은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문이 닫히고 그는 사라졌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절망 대신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었다. 태양을 향해 내디딘 그녀의 첫걸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었다. 호접란이 사라진 한의원 앞은 다시 텅 비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반대로 가득 채워지는 듯했다. 그녀는 가게로 돌아와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답을 줄 것이라 믿었지만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몇 번이고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오전 내내 가게 안을 서성이던 그녀는 문득 길 건너 한의원 문이 열리고 그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길을 건너 곧장 꽃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문 앞에 섰다. 딸랑 어색한 침묵 속에서 종소리만이 맑게 울렸다. 진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수연은 그 안에서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차, 대접하겠다고 하셨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부드러웠다. 수연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오세요. 제가 여기 말고요. 진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강변에 작은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가주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은 사려 깊었다. 꽃집도 한의원도 아닌 두 사람의 아픔과 오해가 얽혀있지 않은 제3의 장소. 그곳에서라면 비로소 온전한 김수연과 박진우로 마주 앉을 수 있을 터였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변의 찻집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이 보였다. 두 사람은 창가에 마주 앉았다. 갓 우려낸 따뜻한 국화차의 향기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수연은 찻잔만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비겁했어요. 원장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에 갇혀서 원장님의 진심을 밀어내고 제멋대로 벽을 쌓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도 자기 연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담담한 사과였다. 진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푸겠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수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나는 압니다. 당신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외롭고 힘겹게 버텨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 역시 그랬으니까요. 다만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을 이었다. 다만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당신 옆에는 이제 내가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이든 사람들의 시선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함께 마주합시다.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당신은 그저 내 옆에서 지금처럼 꽃을 피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말에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날의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위로와 감동, 그리고 다시 찾아온 행복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고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얼음벽이 그 순간 햇살 아래 눈 녹듯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풍경은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저녁이면 함께 강변을 산책했고 주말에는 작은 식당에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느껴졌다.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도 들려왔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진우의 손을 잡고 그의 옆에서 걷는 수연의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잔잔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들의 행복하고 진실된 모습 앞에서 무성했던 소문들은 점차 힘을 잃고 잦아들었다. 얼마 뒤 진우의 딸 민지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녀는 한의원 창가에 놓인 아름다운 호접란과 눈에 띄게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수연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민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나를 세우지는 않았다. 식사 후 진우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 엄마가 떠난 후 아빠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어본 게 처음이다. 이 사람 덕분이야.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과 자신을 보며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짓는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민지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완고했던 그녀의 마음속 편견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진실한 사랑의 온기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정원은 이제 막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때로는 굳은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기댄 채 그들은 함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고 수연과 진우의 관계는 조용한 강물처럼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의 일상은 특별할 것 없었지만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순간은 평화로운 멜로디처럼 흘러갔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수연은 더 이상 고독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고 길 건너편 한의원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는 작은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진우는 아침마다 길을 건너와 그녀의 꽃집 앞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허리를 숙여 작은 잡초를 뽑아주는 그의 뒷모습은 수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풍경이 되었다. 물을 다 주고 나면 수연은 그를 위해 갓 내린 향긋한 커피나 따뜻한 허브차를 내어왔다. 두 사람은 가게 앞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잠시 동안 그들만의 아침을 즐겼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동네 풍경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후가 되면 수연은 진료로 지쳐있을 진우를 위해 작은 꽃병에 계절꽃을 꽂아 한의원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꽃은 그의 피로를 덜어주는 비타민과도 같았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저녁거리를 사서 수연의 집으로 향했다. 함께 요리를 하고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10년 넘게 텅 비어 있던 수연의 집은 이제 따뜻한 온기와 나지막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새로운 취미를 함께 했다. 바로 수연의 집 뒤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었다. 진우는 익숙한 솜씨로 땅을 고르고 밭을 일구었고 수연은 그곳에 심을 꽃모종과 허브, 작은 채소들을 골랐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함께 땀 흘리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 내렸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가꾼 그들의 작은 정원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를 심기로 했다. 진우가 직접 골라온 묘목은 목련 무리안이었다. 이른 봄, 모든 것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순백의 꽃을 피우는 고결한 나무, 목련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우가 흙을 파내며 물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귀함, 그리고 시련을 이겨낸 숭고한 사랑이랍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묘목을 구덩이 속에 조심스럽게 스며 말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길고 추운 겨울을 각자 견뎌내고. 마침내 함께 봄을 맞이하게 된 수연은 말없이 다가가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어 함께 묘목 주위로 흙을 쓸어 담았다. 두 사람의 손이 흙 속에서 따뜻하게 뒤섞였다. 그들은 함께 흙을 다지고 물을 주었다. 아직은 앙상한 가지뿐인 어린 묘목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머지않아 이 나무가 무성한 잎을 틔우고 온갖 시련 속에서도 해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백의 꽃을 피워내리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이 그러할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은 상징적인 행위였다. 나무를 다 심고 난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고요히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수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고 수연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그들의 등 뒤로 붉은 저녁 노을이 세상 모든 것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온전하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청중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참, 인생이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한여름의 소나기가 두려워.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봄날을 통째로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낡은 우산 아래에서 저 너머에 펼쳐진 무지개를 보지 못한 채 웅크리고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당신만의 봄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려움 때문에, 혹은 세상의 편견 때문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